엄마, 어차피 나중에 저한테 주실 돈이잖아요. 남편 목숨과 바꾼 2억 5천만 원의 사망 보험금. 사별 석 달 만에 찾아온 아들은 그 돈 어차피 내 유산이라며 당장 내놓으라 독촉했습니다. 평생 아들 뒷바라지하며 다 퍼줬습니다. 결혼할 때 전세자금 보태주고 남편 퇴직금까지 사업 자금으로 도와줬어요. 그래도 모자랐을까요? 이제 이 돈마저 달라고 합니다. 엄마 정말 독하시네요. 자식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제 가슴을 도려내는 비수가 되었습니다. 그 모진 소리까지 들어가며 제가 끝까지 그 돈을 지켜낸 이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내어주다 결국 자식에게 짐이 될까 무서워 선택한 제 시리고도 단단한 홀로서기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옆자리를 더듬게 됩니다. 찬 이불만 손끝에 닿을 때 그제야 아 맞다 하고 다시 깨닫는 거예요. 저는 올해 67입니다. 남편은 68배 세상을 떠났어요. 암이었습니다. 처음 진단받던 날 의사 선생님 말씀이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남편 손만 꼭 잡고 있었습니다. 손이 참 컸어요. 그이가. 평생 일만 한 손이라 거칠고 투박했지만 제가 무서울 때마다 그 손을 잡으면 괜찮아졌거든요. 어떤 말보다도 그 손 하나가 더 많은 걸 말해줬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이도 의지가 있었습니다. 여보, 나 아직 할 일이 많아. 그렇게 쉽게 가겠어? 그렇게 웃던 사람이었는데 웃음이 점점 옅어지더라고요. 치료를 거듭할수록 몸이 눈에 띄게 작아졌습니다. 그 크던 손도 어느 날부터인가 제 손보다 가벼워져 있었어요. 저는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꼭 쥐고만 있었어요. 10달이었습니다. 진단받고 10달 만에 그이는 저를 두고 먼저 갔어요.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집이 그렇게 낯설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수십 년을 살아온 집인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발이 떼지지 않더라고요. 남편의 온기가 아직 가시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거실 소파 팔걸이에 걸쳐진 그이의 가디건, 싱크대 옆에 놓인 그이의 머그컵, 신발장에 가지런히 놓인 그이의 운동화. 저는 아무것도 치우지 못했어요. 치우면 진짜로 없어지는 것 같아서요. 그냥 그대로 뒀습니다. 가디건도 머그컵도 운동화도. 그리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밥도 짓기 싫고 텔레비전도 켜기 싫고 전화도 받기 싫었어요. 그냥 그렇게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늘 앉던 안마의자가 제 맞은편에 있었어요. 등받이가 조금 달아 있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거기 앉아서 뉴스 보는 걸 좋아했거든요. 저는 옆에서 뜨개질하고 그이는 뉴스 보다가 스르르 졸고 그런 저녁이 참 많았습니다. 별것 아닌 시간이었는데 왜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을까요? 누군가 그냥 곁에 있다는 것, 숨소리가 들린다는 것, 나이가 들어서도 가끔 춘자야 하고 불러준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건지 빈자리가 생기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 빈 안마의자를 바라보면서 소리도 없이 한참을 울었어요. 그렇게 멍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2주쯤 지났을 때 우편함에 두툼한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보험사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봉투를 들고 서 있었어요. 뜯기가 싫었습니다. 뭔가 이걸 뜯는 순간 남편의 죽음이 완전히 서류로 정리되어 버리는 것 같아서요. 결국 뜯었습니다.
사망보험금 지급 안내. 2억 5천만 원.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한참 아무 생각도 못했어요. 2억 5천만 원. 남편이 20년 꼬박꼬박 부어온 보험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부터 들었어요. 그때 그이가 그랬습니다. 여보, 나 먼저 가면 당신 혼자 살아야 하잖아. 그때 이 돈이 당신 지켜줄 거야. 제가 무슨 소리야, 같이 늙어야지라고 웃어넘겼더니 그이는 웃으면서도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나는 당신이 걱정 없이 살았으면 해. 그 말이 현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도 못 내고 그냥 눈물만 줄줄 흘렸습니다. 남편이 20년 넘게 꼬박꼬박 지켜온 약속이 이 종이 한 장으로 와 있었어요. 그이의 평생이 숫자 하나로 환산된 것 같아 억울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리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금 한 달에 130만 원 남짓으로 삽니다. 남편 유종연금에 제 연금을 합친 금액이에요. 관리비, 통신비, 생활비, 보험비 빠지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그보다 훨씬 적어집니다. 그게 제 한 달의 전부입니다. 넉넉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빠듯합니다. 생활비 쓰고 아프면 병원 가고 그 정도로 사는데도 130만 원이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 이 보험금이 무섭습니다. 많아 보이지만 무섭습니다. 이 돈은 제가 펑펑 쓸 수 있는 여윳돈이 아니에요. 남편이 남긴 건 유산이 아니라 저한테 버티라고 남긴 방패입니다. 혼자 남겨질 저를 위해 끝까지 지켜줄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간 거예요. 저는 그걸 압니다. 평생 그이 곁에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떠난 집은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해서 가끔 무섭기도 해요. 저녁이 되면 특히 그렇습니다. 어두워지는 창밖을 보고 있으면 이 밤을 내가 또 혼자 버텨야 하는구나 싶어서요. 그래도 버텼습니다. 석 달을 그렇게 버텼어요. 울고 싶을 때가 아직도 많습니다. 남편 목소리가 듣고 싶을 때도 있어요. 여보하고 부르던 그 목소리. 퇴근하고 돌아와 현관에서 신발 벗는 소리. 뉴스 보다가 스르르 졸면서 내던 숨소리. 그런 것들이 자꾸 생각납니다. 근데 저는 알고 있어요. 슬퍼하는 것과 살아가는 것 둘 다 해야 한다는 걸. 남편이 남기고 간 이 돈. 이게 뭔지, 어떻게 지켜야 하는 건지.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몰랐습니다. 곧 알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그날따라 날씨가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햇볕이 거실까지 깊숙이 들어오는 날이었어요. 저는 베란다 창문을 조금 열어두고 남편이 쓰던 머그컵에 커피를 타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멍하니 햇볕을 쬐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아들 성민이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저는 반가웠어요. 솔직히 많이 반가웠습니다. 아버지가 떠나고 나서 성민이가 몇 번 오긴 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왔어? 밥은 먹었어? 뭐라도 차려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엄마 얼굴 보러 왔어요. 그 말이 좋았습니다. 그냥 얼굴 보러 왔다는 말이요. 저는 냉장고에 있던 과일을 꺼내 깎아줬어요. 성민이는 소파에 앉아 거실을 한번 둘러보더니 아버지 안마의자 쪽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냥 잠깐 그 빈 의자를 같이 바라봤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과일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 공장은 잘 돌아가냐? 며느리는 잘 있냐? 손주는 잘 크냐? 성민이는 대충 대답했습니다. 그냥 저냥 지내고 있어요. 별일 없어요. 애는 잘 크고 있어요. 어딘가 말이 짧았어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꺼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냥 모른 척 했어요. 설마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무슨 일이 있겠나 싶었거든요. 근데 성민이가 과일을 다 먹고 나서 커피 한 잔을 받아들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엄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요즘 사업이 많이 힘들어요. 성민이가 말했습니다. 코로나 때도 버텼는데 지금이 더 힘드네요. 자재값은 오르고 일감은 줄고 직원들 월급 주는 것도 빠듯해요.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보험금 나온 거 있으시죠?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살며시 내려놓았어요. 그거 저한테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이번 한 번만요. 사업 정상화되면 꼭 갚을게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창밖에 햇볕이 여전히 환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그 햇볕이 따뜻했는데 갑자기 아무 느낌이 없어졌습니다. 엄마, 어차피 나중에 저한테 주실 돈이잖아요. 제가 외아들인데 지금이 제 인생 골든타임이에요. 이 시기를 넘겨야 나중에 저도 엄마한테 잘해드릴 수 있다고요. 성민이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제 거라는 말, 저는 그 말이 귀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아버지가 떠난 지 고작 석 달째인데 그이가 20년 넘게 부어온 보험이 아직 통장에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 돈이 어차피 자기 거라고요. 아버지도 제가 잘 되는 걸 바라셨을 거예요. 엄마도 그거 아시잖아요. 이왕 나중에 줄 거 지금 한 번만 더 도와주시면 안 돼요? 나중에 줄 거, 이왕 줄 거라는 말이 참 낯설게 다가왔어요. 저는 가만히 성민이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입던 가디건이 아직 저기 걸려 있고 아버지 운동화가 아직 신발장에 있는데 남편의 온기가 아직도 이 집에 생생하기만 한데 이 아이는 지금 그 아버지가 남긴 돈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운했느냐고요. 서운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 보러 왔다는 말에 괜히 눈물 날 뻔했어요. 과일 깎으면서 잠깐이나마 사람의 온기가 느껴져 좋았어요. 그게 다 본론을 꺼내기 위한 준비였던 거예요. 물론 성민이가 나쁜 아이는 아닙니다. 저도 압니다. 제가 낳고 키운 자식인데 모를 리가 없죠. 근데 그날 저는 그 아이가 너무 낯설었어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보다 보험금 액수가 먼저인 아들이, 아버지가 남긴 돈을 어차피 제 거라고 말하는 아들이, 저는 그 아이가 제 아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날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생각해 볼게. 그 말만 하고 성민이를 돌려보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햇볕은 여전히 거실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아까보다 집이 더 조용한 것 같았어요. 더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남편한테 전화하고 싶었어요. 여보, 성민이가 이런 말을 했는데 나 어떡하지? 그렇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이는 없어요. 이제 저 혼자 결정해야 합니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혼자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성민이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며칠을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누우면 천장만 바라보게 됐어요.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내 자식인데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이 돈은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산인데 그러다가 문득 지난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더라고요. 성민이가 결혼할 때였습니다. 신부집에서 집을 요구했어요. 성민이가 머뭇머뭇 꺼내더라고요. 아빠, 나 전세 자금이 좀 필요한데. 남편은 그날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다음날 통장 정리하고 들어오더니 됐어. 해결했어 하고 끝이었습니다.
저는 얼마인지도 몰랐어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그래도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 결혼시키는데 부모가 도와주는 거,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 싶었어요. 결혼하기 몇 해 전부터 성민이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공장이었어요. 금속 부품 가공 쪽이었는데 지인한테 일감을 받아서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기술도 있고 일감도 있으니 해볼 만하다고, 이게 기회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때 막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어요. 평생 다닌 회사에서 받는 마지막 퇴직금, 그이가 30년 넘게 일해서 받은 돈이었습니다. 성민이는 규모를 키우고 싶다며 그 돈을 원했어요. 저는 반대했습니다. 여보, 그 돈은 우리 노후잖아. 성민이 사업이 잘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남편은 한참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내 자식인데 한 번만 믿어보자. 그렇게 퇴직금이 성민이 공장 자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 몰래 한참 울었어요. 서러워서가 아니라 무서워서요. 우리 노후가 아들 사업 자금에 다 들어갔는데 잘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어쩌나 싶어서요. 처음엔 그럭저럭 돌아갔습니다. 일감도 들어오고 성민이도 열심히 했어요. 남편이 가끔 공장에 들러서 이것저것 봐주기도 했습니다. 아빠, 이게 들여올 때부터 좀 오래됐는데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아빠, 직원 한 명 더 뽑아야 할 것 같은데 자금이. 올 때마다 뭔가 하나씩 필요하다고 했어요. 남편은 그때마다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큰 돈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이번만이야 하면서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게 패턴인 걸 알았어요. 이번만이 계속 이번만이 됐거든요. 한동안은 크게 걱정 없이 잘 운영되던 공장이 몇 년 뒤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일감이 뚝 끊겼다고 했어요. 성민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직원들 월급을 못 줄 것 같아요. 이번 달만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남편은 그때 이미 몸이 많이 안 좋을 때였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성민이 전화를 받고 나서 통장을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이체를 했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몸도 아픈 사람이 병원비도 만만치 않은데 그래도 자식 직원 월급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는 어떻게?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해. 그이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끝까지 그랬어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저는 조용히 지난 세월을 정리해 봤습니다. 결혼 전세 자금, 공장 사업 자금, 기계 교체, 직원 월급, 운영 자금.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는 말, 저는 그 말이 남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돌아보니 그게 저희 얘기였어요. 퍼줄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했는데 그 마지막이 몇 번이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살아있는 동안 한 번도 후회한다는 말을 안 했어요. 단 한 번도요. 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어. 그 말만 했습니다. 그 마음이 나쁜 게 아닌 건 알아요. 자식을 사랑해서 그런 거니까요. 근데 그 사랑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남편의 노후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게 억울합니다. 남편한테 억울한 게 아니에요. 성민이한테만 억울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 구조가 억울해요. 부모는 평생 주는 사람이고 자식은 평생 받는 사람인가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굴러가는 이 구조가 저는 언제부터 그게 당연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론 제 자신을 원망해요. 한 번도 크게 말리지 못했거든요. 성민이가 처음 손 내밀었을 때 한 번이라도 단호하게 안 된다고 했더라면, 그때 선을 그었더라면, 근데 그땐 몰랐어요. 주는 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내 자식이 힘들다는데
외면하는 게 더 나쁜 것 같았어요. 이제는 압니다. 줄 수 있을 때 주는 것과 줘서는 안 될 때 주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 부부는 그 구분을 못했어요. 아니, 알면서도 못했습니다.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이제 남은 게 없습니다. 제 명의로 된 이 집 한 채, 한 달 130만 원 연금, 그리고 남편이 목숨과 바꿔 남긴 보험금. 그게 전부예요. 성민이는 이걸 모릅니다. 아니, 알면서도 또 손을 내밀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저는 그 며칠 밤을 뒤척이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번만큼은 달라야 한다고, 이 돈만큼은 내가 지켜야 한다고요. 남편이 저한테 남긴 건 돈이 아닙니다. 버텨라는 말이에요. 혼자가 돼도 제 자리를 지켜라는 말이에요. 저는 그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너무 늦었는지도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달라져야 했습니다. 혼자 끙끙 앓다가 한계가 왔습니다. 며칠을 혼자 생각해 봤는데 생각할수록 더 복잡해지기만 했어요.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내가 너무 독한 건가.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요. 그러다 문득 생각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친구들이에요. 벌써 40년이 넘었습니다. 각자 살다 보니 자주 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가장 속 얘기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전화를 돌렸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얼굴 좀 볼까? 할 얘기가 있어. 우리가 만난 건 동네 칼국수 집이었어요. 오래된 가게인데 넷이 자주 오던 곳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칼국수 시켜놓고 저는 성민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남편 떠난 뒤 잘 지내고 있다는 안부, 보험금 이야기, 성민이가 찾아와서 한 말도요. 다 털어놨습니다. 친구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중간에 말 자르지 않고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제가 다 이야기하고 나서 나 어떡하면 좋겠어? 하고 물었더니 세 사람이 다 다른 말을 했어요. 제일 먼저 말한 건 정순이었습니다. 정순이는 우리 중에 제일 먼저 남편을 잃었어요. 그 후로 혼자 살고 있는데 요즘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였어요. 춘자야, 나 같은 꼴 되지 마. 정순이가 칼국수도 안 먹고 그냥 말했습니다. 나 있잖아. 남편 가고 나서 애들한테 다 줬거든. 집도 팔았어. 애들 힘들다는데 어떻게 안 줘? 큰애 사업 자금, 작은애 신혼집. 그러고 나니까 나한테 남은 게 없더라.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지금 나 어떻게 사는지 알아? 작은애 집 근처 원룸 살아. 한 달에 용돈 조금 받는데 그게 눈치가 얼마나 보이는지. 전화하기도 눈치 보여. 밥 먹자고 하기도 눈치 보이고. 내가 부담될까봐. 정순이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돈 없으면 자식한테도 눈치 보이는 거야. 춘자야, 그게 현실이야. 줄 때는 몰랐어. 주는 게 사랑인 줄 알았거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정순이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다음은 명희가 말했습니다. 명희는 남편이랑 나이 차가 좀 많았어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치매 증상이 있어서 지금은 요양원에 있습니다. 명희 혼자 뒷바라지하고 있어요. 나는 반대야, 주지 마. 명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 말은 줄 수 있으면 줘도 된다는 거야. 내가 지금 남편 요양원 비용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알아? 내가 아껴서 모아둔 거야.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려고 내가 악착같이 모아둔 거라고. 명희가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근데 춘자야, 내가 왜 이렇게 버티는지 알아? 자식한테 짐 되기 싫어서야. 손 내밀면 자식들이 싫어하는 거 눈에 보이거든. 표현은 안 해도 알아. 부모는 다 알아. 명희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춘자, 너도 생각해봐. 그 돈 성민이한테 주고 나면
나가 나중에 아프면 어쩔 건데. 그때 가서 자식한테 손 내밀 거야? 그때는 성민이가 선뜻 내줄 것 같아?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숙자가 말했어요. 숙자는 우리 중에 제일 야무진 친구입니다. 남편이 일찍 사업 접고 나서부터 본인이 직접 살림을 꽉 쥐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자식들한테 잘해주지만 돈 문제만큼은 절대 흐물흐물하지 않아요. 춘자야, 내 말 잘 들어. 숙자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돈이 있어야 자식이 부모를 사람 대접해. 이게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이게 현실이야. 자식이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야. 사람이 원래 그래.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내가 통장 꽉 쥐고 있거든. 애들이 나한테 절대 함부로 못해. 왜인지 알아? 내가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내가 쓰러지면 내 돈으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숙자가 잠깐 말을 멈췄다가 이었어요. 근데 그 돈 다 줘버려봐. 그 순간부터 너는 짐이 되는 거야. 아무리 좋은 자식한테도 돈 없는 부모, 아픈 부모는 짐이야. 사람이 그래.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숙자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춘자야, 남편이 너 살라고 남긴 돈이야. 독해져. 그래야 살아. 칼국수가 다 불어터질 때까지 우리 넷은 한참을 더 앉아 있었습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어요. 서로 사는 얘기하면서 남편 얘기도 하면서. 근데 집에 오는 길에 자꾸 숙자 말이 맴돌았습니다. 독해져. 그래야 살아. 저는 평생 독하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항상 퍼주고 참고 양보하고 그게 제가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가 온 건지도 모르겠다 싶었어요. 버스 창밖을 바라보면서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독해지는 게 자식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살아야 끝까지 내 자리를 지켜야 그게 성민이한테도 짐이 되지 않는 길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이 따라가질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집에 돌아오니 저녁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불도 안 켜진 거실이 어둑어둑했어요. 저는 가방을 소파에 툭 던져놓고 그냥 한참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들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정순이의 주름진 눈과 명이 지친 목소리, 숙자의 단호한 마지막 말. 저는 결국 불을 켜고 일어났습니다. 주방 서랍에서 계산기를 꺼냈어요. 오래된 계산기였는데 남편이 쓰던 거였습니다. 가계부 정리할 때 늘 쓰던 거예요. 저는 식탁에 앉아서 종이 한 장을 꺼내놓고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 나이를 썼습니다. 67, 그리고 100살까지 산다고 치면 33년. 그 숫자를 써놓고 한참 바라봤어요. 33년. 그게 얼마나 긴 시간인지 숫자로 보니까 새삼 실감이 났습니다. 저는 그 다음 줄에 썼어요. 한 달 수입 130만 원. 유족연금이랑 제 연금을 합친 금액입니다. 이게 매달 들어오는 돈의 전부예요. 관리비, 생활비, 공과금, 통신비. 이것저것 빠지고 나면 실제로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은 훨씬 적어집니다. 그걸로 33년을 버텨야 합니다. 저는 그 다음 줄부터가 무서웠어요. 병원비, 지금은 그나마 건강한 편이에요. 무릎이 좀 시큰거리고 혈압약은 먹고 있지만 아직 큰 병은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33년 동안 아무 일도 없을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겁이 납니다. 나이가 들면 어디선가 하나씩 탈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무릎이 안 좋아지면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고, 이가 흔들리면 임플란트도 해야 하고, 그 외에 허리, 눈,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게 없어요. 병원비란 게 한번 시작되면 끝이 없습니다. 남편도 그랬어요.
처음엔 소화가 좀 안 된다고 했는데 검사해 보니 암이었습니다. 항암 치료 10달 동안 병원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국가에서 지원이 된다 해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았어요. 저는 얼마나 오래 살 줄은 모르겠지만 병원비는 더 많이 들 수 있어요. 그 다음은 간병비였습니다. 명희 남편 생각이 났어요. 치매가 오고 나서 요양원에 들어갔는데 자식들은 요양원에 찾아오지도 않는다고 해요. 또 자식들이 서로 미루기만 하고 용돈 한 번 주지 않는다고요. 명희가 그 비용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멀쩡해도 언제 무릎이 완전히 망가질지, 언제 혼자 거동이 힘들어질지, 언제 기억이 흐릿해질지요. 그때 가서 간병인이 필요하면 요양원에 들어가야 한다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 달에 적어도 몇백만 원 넘게 드는 게 기본이에요. 시설에 따라서는 그 몇 배가 들기도 하고요. 130만 원 연금으로는 간병비 하나도 제대로 못 댑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숫자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2억 5천만 원 숫자로 보면 많아 보이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이 정도면 넉넉하지 않나 싶었어요. 근데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달랐습니다. 하나씩 더해가다 보면 2억 5천이 결코 큰 돈이 아니에요. 오히려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없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을 상상해 봤습니다. 이 돈이 다 없어진 순간, 연금만 남은 순간, 몸은 아픈데 돈은 없는 순간, 그때 저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성민이한테 전화해야 하나요? 성민아, 엄마 좀 도와줘. 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하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지금 이 돈을 성민이한테 주는 순간 저는 그 아이한테 짐이 됩니다. 당장은 아닐 수 있어요. 지금은 성민이도 젊고 여력이 있으니까. 근데 10년 후, 20년 후, 성민이도 자기 노후를 생각해야 할 나이가 됩니다. 그때 몸도 아프고 돈도 없는 엄마가 옆에 있으면요. 자식이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이 힘든 순간이 오면 짐으로 보이는 겁니다. 숙자가 그랬잖아요. 아무리 좋은 자식도 부모가 짐은 짐이라고. 저는 성민이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평생 그 아이 뒷바라지만 했는데 마지막까지 짐으로 남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이 돈을 지켜야 합니다. 이건 성민이 유산이 아닙니다. 이건 남편이 저한테 남긴 방패예요. 혼자 남겨질 저를 위해 끝까지 버티라고 남긴 겁니다. 저는 이 돈이 있어야 병원도 갈 수 있고 간병인도 쓸 수 있고 요양원도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한테도 손 안 벌리고 끝까지 내 힘으로 살다가 갈 수 있습니다. 그게 남편이 원한 거였을 거예요. 춘자야, 나 먼저 가면 당신 혼자 살아야 하잖아. 그때 이 돈이 당신 지켜줄 거야. 저는 그 말을 이제야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계산기를 덮었습니다. 종이에 적어놓은 숫자들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종이를 접어서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남편 계산기도 제자리에 돌려놨어요. 저는 오래된 계산기를 잠깐 손으로 쓸어봤습니다. 남편이 늘 쓰던 거잖아요. 가계부 정리하면서 이걸 두드리던 그의 손이 잠깐 겹쳐 보였어요. 여보, 나 이제 알겠어. 당신이 왜 이 돈을 남긴 건지.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정했어요. 아직 성민이한테 뭐라고 할지는 몰랐습니다. 어떤 말로 해야 할지, 어떻게 버텨야 할지. 근데 한 가지만큼은 분명해졌어요. 이 돈은 줄 수 없습니다. 줘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저한테 남긴 마지막 사랑을 저는 지켜야 합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성민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문자였습니다. 엄마,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한참 그 문자를 바라봤어요.
답장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후에 또 문자가 왔어요. 엄마, 이번 달이 고비예요. 조금만 더 생각해 주시면 안 돼요? 저는 그 문자도 한참 바라보다가 덮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내 자식이 힘들다는데 그냥 모른 척 하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근데 계산기를 두드리던 그날 밤이 자꾸 생각났어요. 33년 130만 원, 간병비, 요양원, 병원비. 그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았습니다. 결국 성민이가 직접 찾아왔어요.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더니 성민이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며칠 못 잔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문을 열어줬어요. 성민이가 들어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한동안 둘 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성민이였어요. 엄마, 저 정말 급해요. 이번 달 못 버티면 직원들 내보내야 해요. 그러면 공장 문 닫는 거예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이번 한 번만요.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평생 이 아이한테 안 된다는 말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어떻게든 해줬습니다. 못 해줄 때도 미안해하면서 돌아섰어요. 근데 이번엔 달라야 했습니다. 성민아. 저는 아들 이름을 불렀어요. 엄마 말 잘 들어. 성민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돈은 못 줘. 성민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못 줘. 이번엔 진짜 못 줘. 저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성민아, 그 돈이 어떤 돈인 줄 알아? 그거 아버지가 20년 넘게 부어온 보험이야. 아버지가 매달 빠짐없이 넣은 거라고. 왜 넣은 줄 알아? 엄마 혼자 남겨졌을 때를 생각해서야. 당신 먼저 가면 엄마 혼자 살아야 한다고. 그때 이 돈이 엄마 지켜줄 거라고. 아버지가 그 말하면서 부은 거야. 성민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이 돈은 당장 네 유산이 아니야. 엄마 죽으면 어차피 다 너한테 가는 돈이야. 언젠가는. 근데 그 전까진 이게 엄마 마지막 노후 자금이야. 엄마가 아프면 병원 가야 하고, 나중에 혼자 거동 못하면 간병인도 써야 하고, 요양원도 들어가야 할 수 있어. 그 돈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야. 성민이가 말했어요. 엄마, 저도 알아요. 근데 지금 제가 너무 급해서. 성민아. 저는 아들 말을 잘랐습니다. 네가 급한 거 엄마도 알아. 근데 엄마도 급해. 엄마도 버텨야 해. 이 돈으로. 성민이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엄마가 이 돈 너한테 주는 순간 엄마는 네 짐이 되는 거야. 나중에 엄마 아프면 네가 다 감당해야 해. 그게 얼마나 되는지 알아? 지금 내가 힘들다는 거 그것보다 더 할 수도 있어.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이었습니다. 엄마가 이 돈 쥐고 있어야 내 손 안 벌리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엄마가 끝까지 이 돈 갖고 있어야 너한테 짐 안 되고 끝까지 네 엄마로 남을 수 있다고. 성민이 눈이 붉어졌습니다. 엄마는 제가 힘든 게 안 보여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참아지질 않았습니다. 보여. 네가 힘든 거 엄마가 왜 모르겠어. 근데 성민아, 들어봐.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엄마가 이 돈을 지키는 게 너를 외면하는 게 아니야. 엄마가 끝까지 건강하게 버텨야 너도 나중에 걱정 없는 거야. 엄마가 스스로 살아낼 수 있어야 너도 내 인생 온전히 살 수 있어. 그게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야. 성민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엄마 죽고 나면 다 너한테 가는 돈이야. 근데 그 전까진 이건 엄마 목숨값이야. 엄마가 끝까지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주는 돈이라고. 이건 못 줘. 이번만큼은 안 돼, 성민아.
성민이가 한참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엄마 정말 독하시네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근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성민이가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손잡이를 잡았어요. 성민아, 저는 불렀습니다. 성민이가 돌아봤어요. 엄마가 독한 게 아니야. 엄마가 살려는 거야. 그게 결국 너를 위한 거라는 거 언젠간 알게 될 거야. 성민이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쾅! 현관문 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저는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도 없이 그냥 줄줄 흘렀습니다. 독하다는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평생 독하다는 소리 한 번 못 들어본 사람인데, 근데 이상했습니다. 서럽긴 한데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안 된다고 말했는데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 안마의자를 바라봤어요. 여보, 나 잘한 거지?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근데 괜찮았어요. 잘한 거 제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성민이가 돌아간 후로 한동안 전화가 없었습니다. 문자도 없었어요. 그냥 조용했습니다. 처음엔 그 조용함이 불편했어요. 자식이 연락을 끊었다는 게 엄마한테 화가 났다는 게요. 밥은 먹고 다니는지 잠은 자는지 걱정이 안 된다면 거짓말이죠. 근데 이상하게 며칠이 지나면서 그 조용함에 익숙해졌습니다. 눈치 볼 사람이 없으니까요. 성민이 전화 올까봐 긴장할 필요도 없고 또 무슨 말 꺼내려나 마음 졸일 필요도 없고요. 그냥 처음으로 제 시간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 즈음에 저는 집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오래 산 아파트였습니다. 성민이 어릴 때부터 살던 곳이에요. 방 3개짜리였는데 지금은 저 혼자 사는 집이었습니다. 거실도 넓고 방도 많고 근데 혼자 살기엔 너무 컸어요. 관리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넓은 집이 혼자 사는 사람한테는 위안이 아니라 짐이 되더라고요. 저는 어느 날 거실 한가운데 서서 이 집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고른 커튼, 오래된 가구들, 추억이 참 많은 집이었어요. 근데 추억은 마음속에 있는 거지 집 안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부동산에 나가봤습니다. 넌지시 물어봤어요. 이 아파트를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생각보다 많이 올라 있었습니다. 오래 살다 보니 그 사이 집값이 꽤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근처 엘리베이터 있는 작은 빌라를 알아봤어요. 아담한 곳이었습니다. 방 2개에 거실 하나, 혼자 살기엔 딱 맞는 크기였어요. 계산을 해봤습니다. 아파트 팔고 빌라로 옮기면 차익이 4억 원 가까이 났어요. 4억?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한참 멍했습니다. 이 집을 줄이는 게 손해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현금 자산이 크게 늘어나는 거였어요. 관리비는 줄고 손에 쥐는 돈은 늘고 작아지는 게 가난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거였어요. 이사를 결심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이 없지 않았어요. 같이 고른 집인데 같이 늙어가려던 집인데 혼자 정리하는 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원한 건 이 집이 아니라 제가 편안하게 사는 거였을 거라고요. 넓은 집에 혼자 덩그러니 앉아서 관리비 걱정하며 사는 걸 그이가 원했을 리 없잖아요. 여보, 나 집 좀 줄일게. 그래도 되지? 저는 남편 안마의자 앞에 서서 혼자 물어봤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괜찮다는 것 같았어요. 이사 날이 왔습니다. 짐을 싸면서 버리는 것들이 참 많았어요. 오래된 가구들, 안 쓰는 살림들, 성민이 어릴 때 쓰던 물건들도 나왔습니다. 운동회 때 찍은 사진, 성적표, 상장들.
하나하나 보다가 한참 울었어요. 이 집에서 보낸 시간들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성민이 뛰어다니던 거실, 남편이 저녁밥 먹으면서 웃던 식탁, 셋이 함께했던 시간들이 생각났어요. 근데 그 시간은 집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제 안에 있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빈 거실을 한번 둘러봤어요. 남편 안마의자는 낡아서 버렸습니다. 처음엔 못 버리겠다 싶었는데 막상 내놓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 이는 의자 안에 있는 게 아니니까요. 새 집은 아담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무릎에 부담이 없었어요. 관리비도 확 줄었습니다. 창문으로 햇볕이 잘 들어왔어요. 짐을 다 풀고 나서 저는 작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좁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꼭 맞는 것 같았습니다. 나 하나 살기에 딱 맞는 크기. 저는 그날 처음으로 집 근처 시장에 가서 비싼 과일을 샀습니다. 샤인머스켓이었어요. 집어들었습니다.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미안해하지도 않고 이게 내 돈이고 내가 사고 싶은 거니까 집에 와서 혼자 먹었어요. 달았습니다. 그냥 과일인데 왜 그렇게 달던지. 그 다음 주에는 동네 복지관에 나가봤습니다. 수채화 수업이 있었어요. 젊었을 때 그림 그리고 싶었는데 애 키우고 살림하다 보니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수업에 들어갔더니 비슷한 또래분들이 많았습니다. 선생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줬어요. 저는 붓을 잡는 것도 서툴렀는데 그게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은 분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처음엔 붓도 못 잡았어요. 그 말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수업이 끝나고 나오면서 저는 괜히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이런 게 있었구나.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게. 저는 그 즈음에야 깨달았습니다. 돈이 주는 게 단순히 숫자가 아니더라고요. 돈이 있으니까 비싼 과일도 눈치 없이 살 수 있고 복지관 수업도 미안함 없이 등록할 수 있고 아프면 병원도 갈 수 있고 누구한테도 손 안 벌릴 수 있어요. 그게 존엄이더라고요. 내가 내 삶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 누군가 눈치 안 봐도 된다는 것, 미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요. 평생 남편 뒷바라지, 자식 뒷바라지만 했는데 이제야 처음으로 제 차례가 온 것 같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늦지 않았어요. 67이지만 아직 33년이 남아있으니까요. 그 시간을 어떻게 살 건지 이제 제가 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하고 나서 한동안 성민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기다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기다리면 서운해지고 서운해지면 또 흔들리니까요. 그냥 제 생활을 했습니다. 복지관 수채화 수업도 나가고 동네 산책도 하고 오랜만에 책도 읽고요. 혼자 사는 게 처음엔 쓸쓸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조용함이 편해졌어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뭐 할까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 날이 오더라고요. 그게 작은 것 같아도 저한테는 큰 변화였습니다. 성민이한테서 처음 연락이 온 건 이사하고 2달쯤 지나서였어요. 문자였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딱 그 한 줄이었어요. 저는 한참 그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돈 얘기가 없었어요. 부탁도 없었고 뭔가를 원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잘 지내냐는 안부 문자였어요. 저는 짧게 답장했어요. 응, 잘 있어. 너는 잘 지내고 있어? 성민이가 금방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요즘 좀 바빠요. 그 다음 달에는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 대출 받았어요. 성민이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은행에서 사업자 대출 알아봤는데 조건이 좀 까다롭긴 한데 됐어요. 이걸로 이번 고비는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스스로 알아봤구나. 엄마한테 손 안 벌리고
스스로 길을 찾았구나 싶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저는 그 말밖에 못했어요.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목이 메어서 그게 다였습니다. 엄마, 그때 제가 너무 엄마만 바라봤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성민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한참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미안해. 너무 모질게 말한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전이었어요. 저는 복지관 수업에서 그린 수채화를 거실벽에 걸고 있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성민이가 서 있었어요. 옆에 며느리가 있었고 며느리 손을 잡고 손주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민준이가 방긋 웃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참았습니다. 손주 앞에서 울면 안 되니까요. 어머, 우리 민준이 왔네. 어서 와, 어서 와. 좁은 거실에 셋이 들어오니까 금방 꽉 찼습니다. 며느리가 과일 상자를 주방에 놓으면서 어머니, 새집 아담하고 좋네요 라고 했어요. 민준이는 벌써 거실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뛰지 마. 성민이가 민준이를 불렀어요.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집이 꽉 찬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과일 깎아서 내놓고 차 한 잔씩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준이 유치원 이야기, 며느리 요즘 하는 일 이야기, 성민이 공장 돌아가는 이야기, 돈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단 한마디도요. 돌아가기 전에 성민이가 잠깐 저한테 왔어요. 며느리는 민준이 씻기러 화장실에 들어간 참이었습니다. 성민이가 제 옆에 앉더니 한참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무릎은 좀 어떠세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켠이 뜨거워졌어요. 괜찮아. 요즘 산책 다니니까 오히려 나아진 것 같아. 그래요? 다행이다. 성민이가 작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면서 아, 이 아이가 돌아왔구나 했어요. 제가 알던 성민이가 돈 때문에 찾아오는 아들이 아니라 엄마 건강을 걱정하는 아들이. 그날 밤 저는 오래간만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눈을 감으니까 낮에 있었던 일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민준이가 환하게 인사하던 얼굴, 며느리가 이사한 집이 아담하고 좋다던 말, 성민이의 무릎은 좀 어떠세요? 물어보던 다정한 걱정의 말. 그리고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오늘 성민이가 왔다 갔어. 민준이도 왔어. 당신이 봤으면 좋아했을 텐데.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나 잘 살고 있어. 당신이 남긴 거 잘 지키고 있어. 걱정하지 마. 눈물이 조금 났습니다.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냥 고마운 눈물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저는 오랫동안 사랑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주는 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자식이 원하는 걸 들어주는 게 좋은 부모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없어져도 자식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결국 자식한테 짐이 되지 않는 거였어요. 내가 아프고 돈 없고 기댈 곳 없어지면 자식이 그걸 감당해야 하는 거였습니다. 그건 자식한테도 힘든 일이에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도 감당해야 할 짐이 되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근데 내가 건강하고 내 돈 있고 내 자리 지키고 있으면 자식이 부담 없이 찾아올 수 있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그냥 보고 싶어서요. 엄마 무릎은 어떠냐고, 밥은 먹었냐고. 그런 안부를 물으러 올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압니다. 자식한테 다 내주는 게 사랑이 아니었어요. 끝까지 내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나를 위한 일인 동시에 자식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서 있어야 자식도 기댈 곳이 생기는 거니까요. 내가 쓰러지면 자식도 기댈 곳을 잃는 겁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유산, 그 돈이 저한테 가르쳐 준 게 그겁니다. 버텨라. 내 자리를 지켜라. 그게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작은 거실에 햇볕이 들어옵니다. 커피 한 잔 타서 창가에 앉아요. 새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조금 불고 별것 아닌 아침인데 이게 참 좋습니다. 내 돈으로 내 집에서 내 시간을 사는 것. 누구한테도 미안하지 않고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68배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자유라는 걸. 그리고 이 자유가 결국 성민이한테도 선물이 된다는 걸. 건강한 엄마로, 당당한 엄마로 끝까지 남는 것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큰 사랑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온전히 평온하시길 바라며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